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러시아 측은 반발하고 미국은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후 러시아 행동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자 러시아가 굉장히 세게 반발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행동에 다 달려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어제 그 대통령께서 로이터 통신과 회견하신 내용에서 세 가지 전제를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 이 경우에 이 세 가지 전제에 만약에 따라서 그것과 유사하게 러시아가 행동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시사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그 대통령실 이제 고위 당국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건 뭐 공식 입장이라보다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워낙 그 러시아라든가 우리 국내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니까 네. 좀 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걸 말씀하신 좀 어떤 그러니까 배경 설명 같은 거라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걸 가지고 러시아가 다시 별도의 뭐 설명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 외교적으로 익명으로 나온 사람한테 대해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보통. 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네. 예를 들어 내일쯤 그러니까 이 러시아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러시아 기자의 뭐 질문을 받는 형식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더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에다가 뭔가 더 확실하게 무기 지원을 못하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만약 이렇게 판단한다면 크렘린궁 대변인이나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더 강한 어조로 뭔가를 좀 발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전제 조건은 있었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네.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 전쟁 개입이다라고 네.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변함없이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 지금 1년 이상 그걸 주장해 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 그 입장이 변동이 없다면 굳이 윤 대통령께서 나서서 아하. 회견을 하면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벌써 딱 이 러시아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그게 이 뭔가 다른 분위기가 포착이 되는 거죠. 아. 외교적으로 이제 변화의 감지를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지원책 뭐 매번 해오다 보니까 벌써 네. 36번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미국이 윤 대통령께서 어제 회견하신 내용을 보고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기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다고 해석한 거죠. 아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일반적인 외교가의 언어를 보면은 이게 우리 기존 입장을 그러니까 살상무기 지원 불가를 아주 강철 같은 입장으로 이 전쟁이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네. 우리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만약 로이터 통신 기자가 질문하면 그 입장은 우리는 변함이 없다 하면 끝나는 그렇죠. 얘기인데 처음으로 세 가지 전제를 내셨거든요. 네. 전제를 내걸고 이 전제에 만약에 충족되면 무기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거 자체가 이렇게 거론하신 자체가 이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이 되고 예. 두 번째는 세 가지 전제 조건 말씀하신 게 사실 대체로 상당 정도는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민간인에 대한 어떤 살상이라든가 그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부차라든가 이르핀 같은 데서 네. 집단 매장지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뭐 50명씩, 60명씩 두 손이 묶여가지고 총살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국제형사법원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이 문제로 걸어가지고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급했습니다. 예. 그건 전쟁 범죄로 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그 세 가지 전제를 다 따지고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러시아가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에 부합된다고 말해도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정도의 문제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까지 낸 걸 보면은 네. 미국에서는 이게 뭔가가 변화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그러면 그 사이에 왜 생겼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여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우선 전쟁의 상황이
우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교착상에 있는 가운데서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달 정도가 전쟁의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아서 지금 봄철 대공세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방이든 그러니까 한국이든 무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다가오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지금 다음 주죠. 그 다음에 올해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 그 다음 7월에는 그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큰 외교 이벤트에서 공통점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지금 대두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전쟁 상황과 그 다음에 현재 그 윤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니까 맞이할 이제 마주치게 될 이 세 가지 주요 행사,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정책을 확 변경하면 다들 너무 놀래니까요. 우리 그렇죠. 국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운을 띄워보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의미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특히 이제 빅터 차 부소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오던 분이세요. 네. 근데 러시아가 이미 한국을 교전국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런 멘트를 명확하게 했단 말이죠. 네,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뭐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아하. 러시아가 만약에 한국을 이미 교전국으로 간주했다면 네. 그 전에 훨씬 더 우리한테 보복 조치가 나왔던지 아니면 이번처럼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왔던지 그랬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리한테 취한 조치는 작년 3월에 이제 전쟁이 개시된 이후에 우리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비우호국으로 지정이 됐죠. 근데 우리만 지정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서방 국가들과 다 모두와 함께 비우호국으로 지정이 됐고 뭐 근데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네. 뭐 천연가스 같은 거 이렇게 지불할 때 루블화로 해야 된다가 뭔가 좀 그런 것들인데 빅트차가 얘기한 거는 빅트차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몇 번의 기회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빅트차의 메시지는 어차피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무기 지원 가지고 뭐 좀 설왕설래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한국은 러시아에 찍혔다.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이미 교전 당사국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무기 지원을 발표한다고 해서 더 달라질 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질러라. 아. 무기 지원하면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아하. 근데 그게 사실은 엄밀히 저 보면 사실은 아닌 거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예. 그동안의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볼 수 있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푸틴의 최측근이 이 메드베데프 부의장인 것 같은데 네. 이 북한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네. 근데 물론 러시아와 북한은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무기를 주고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뭐 그러니까 지원받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되고요. 네. 이미 지금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포탄, 탄약,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미 그 작년에 그 북한이 그 세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다는 걸 미국 정부에서 확인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사실 자기들이 필요한 걸 얼마든지 러시아에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예를 들어 뭐 최신 탱크가 필요하다면 최신 탱크 아니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갖고 있는 전투기들이 굉장히 낡은데 네. 예를 들어 뭐 그 신형 전투기를 달라고 또는 판매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최신 무기를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에 있는데 다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미사일 이런 기술 이런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네. 미국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 억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나라긴 하지만 네. 또 그건 사실 지난 수십 년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중국보다는 훨씬 더 핵 확산 억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한테 그런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줬을 때 그게 만약에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나빠지면 그 장거리 핵 미사일이 모스크바를 향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아마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보면 이제 과거에 북한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잠수함을 구입해 와서 거기에서 기술력을 네. 가져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미사일에 그렇죠. 관련된 기술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뭐 네. 꼭 러시아뿐만 아니라도 네. 또 이렇게 뭐 다른 나라하고 또 협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에게 좀 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은 뭐 중국도 제공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게 어떤 최선 기술을 뭔가 준다고 해서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뭔가 명확하게 하기 힘든 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의 변화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에서의 네. 대응이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쯤 전에 네. 제가 모 신문사 제 기고문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소피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제가 했거든요. 소피의 선택이라는 거는 이 소설과 영화에서 소피의 선택이 있었는데 네. 이 폴란드 여인 소피가 이제 그 나치 독일에서 체포돼 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데리고 있는 어린 아들과 어린 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은 희생돼야 되니 희생시킬 애를 선택하라고 할 때 소피가 직면한 선택, 이 양자택일의 어려운 선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고문에서 지금 현재 점점점 더 신냉전이 고착화 돼가 가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이제 그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 쪽에 지금 서 있고 그다음에 한편 러시아 편이 있지만 네. 점점점 우리가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우리는 한쪽을 피해가 볼 텐데 러시아를 택하면 우리는 서방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질 것이고 네. 우리가 서방을 택하면 러시아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예.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아주 어려운 선택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달 전인데 저는 좀 제가 생각보다는 좀 더 빨리 선택의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러시아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은 해놨고 네. 하지만 이 무기의 지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우리가 이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라도 그 무기 지원을 할 때 좀 더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좀 가급적이면 우회 지원하는 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뭐 팔거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을 통해서 또는 폴란드를 통해서 주변국. 주변국을 통해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작년 11월에 포탄을 제공했지만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었고 미국 정부에 재고 들어가고 미국 정부 갖고 있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사실 안전하게 해봤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미루어 볼 때는 그게 아마 행정적으로 좀 뭔가 좀 어려움에 부닥치지 않나 싶고 아마도 그러니까 포탄을 지원하게 되면 이제 제가 추측하기에는 최종 사용자를 우크라이나로 바꾸는 식의 아마 그런 식의 변경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식으로 변경을 입장을 바꾸게 되면 네. 실제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형식은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추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렇더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주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폴란드가 우리를 구입하는 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한 단계를 건너기 때문에 예. 좀 더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을 좀 더 줄이는 게 되지 않을까 싶고 지원하는 무기의 종류에 있어서도 네. 당장 뭐 우리는 뭐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그런 그러니까 중요한 공격용 무기도 있습니다. 천무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공격용 무기보다는 좀 방어용 무기. 예를 들어 뭐 신궁처럼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미국의 제블린에 대항되는 뭐 현궁이라든가 그런 방어용 무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무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무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 때 예. 사전에 러시아 측에다가 좀 설명을 하고 물론 러시아가 흔쾌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서방하고 미국하고 동맹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러니까 무기 지원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감으로써 러시아의 반발을 최대한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네.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난 우크라이나 대사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네. 현재 그러면 한 1년 넘게 고착화되고 있는 이 네. 전쟁의 양상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네. 사실 한국 전쟁에서 마지막 2년, 그러니까 마지막 첫째 1년은 아주 굉장히 열심히 싸우다가 2년은 서로 뭐 어떤 땅을 두고 그냥 뭐 고집 뺏기식으로 네. 조금 땅을 뺏었다가 다시 빼앗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방의 전문가들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서로가 물론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고 러시아는 뭐 북한이나 이란을 통해서 무기 지원 받고 있지만 서로가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금년 말까지도 이렇게 계속 좀 교착 상태로 좀 이어지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다만 지금 서방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받을 전차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부 전투기들, 여러 가지 무기들, 포탄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면은 좀 더 우크라이나가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랄까 그런 예상도 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세계 외교사는 신냉전이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를 네.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만약 네. 신냉전이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신냉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냉전을 할 때는 이제 양쪽 진영이 이제 말하자면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그 가치 외교, 보편적인 가치를 위한 외교를, 그러니까 지키는 외교를 하겠다 했는데 그 의미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뭐 법의 지배, 인권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한다면 우리가 가치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서방의 맞은 민주주의 동맹에 속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척점에는 그러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는 어떤 권위주의 동맹, 전주의 동맹이 있는 거죠. 어차피 이 세계가 지금 양분화돼서 그러니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가치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가치관은 네. 서방 쪽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생존하고 우리 국가 이익을 맥시마이즈,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가치 외교가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주창해온 가치 외교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 러시아를 고려한 이 살상 무기 불가 원칙과 저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네. 그게 좀 더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신냉전 한에서도 우리가 줄을 서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서방 진영이 줄을 서되 하지만 이걸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러시아와 중국에 좀 더 섬세한 외교는 해야 되겠죠. 예. 이번 윤 대통령의 외신에서 아마 이 신냉전이 또 한번 도드라지는 것이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네. 반대한다라는 말에 네. 러시아 말고 중국이 오히려 발끈하면서 네. 대만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외교부도 얘기 나왔어요. 이거 너무 참견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을 저는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국제사회의 어떤 자유주의 질서에 보면은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좀 맞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러나 이게 그 형식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참견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건 사실 외교적 결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중국의 외교부의 행동은 굉장히 사실은 거칠어왔고 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요. 예.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한 2년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 기자가 만약에 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면 미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3번 물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답은 똑같았는데 우리는 대만을 방어할 겁니다. It's our commitment, 우리 공약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중국 외교부에서 반발해서 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있는데 네. 왜 미국이 쓸데없이 또 뭐 저렇게 참견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거칠게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대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중국은 저러나 보다 하나의 좀 어떤 외교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 좀 드는데 중국 만약에 외교부에다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꼽으라면 하나의 중국 원칙 얘기할 겁니다. 예. 그 하나의 중국은 그러니까 이 세계의 중국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원칙은 다른 원칙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중국 외교부가 갖고 있는 이 여기에 대한 집착이랄까 이 고수하고자 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마크롱이든 뭐 바이든이든 이걸 건드리면 네. 제 생각에 아마 반응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하나의 중국도 그렇지만 북한하고 중국이 공동으로 발끈하는 부분은 인권 문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죠. 인권도 뭐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권가 대표적이지만 그런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자기들의 어떤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위험적인 그러니까 요소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민하게 그 반응을 하죠. 아마 좀 뭐
하나의 중국 원칙 다음으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마 중국의 인권 문제 아마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신냉전 체제까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